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루비와 레일즈 생태계의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들입니다. 청취자분들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이 정말 다채로워요. 커뮤니티의 방향을 보여주는 큰 컨퍼런스 소식부터 세계적인 서비스가 남긴 어마어마한 성능 기록, 그리고 우리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도구들의 소소하지만 중요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철학에 남긴 글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넓고 깊죠.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고 소식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조각들을 좀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루비 생태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술적인 디테일부터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까지 다루게 될 텐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확장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기술적인 확장성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와 철학의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확장성이라 좋은 키워드네요.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큰 소식, 바로 루비컨프 2026 개최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202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7월 라스베이거스면 기온이 섭씨 43도까지 올라간다는데 와, 정말 뜨거운 컨퍼런스가 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뜨겁겠네요. 공동 의장은 제이슨 스웨트과 프리돔 두물라우가 맡았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컨퍼런스가 그냥 매년 하던 행사가 아니라 루비 커뮤니티의 새로운 장을 여는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번 루비컨프 2026은 역사상 처음으로 통합된 공식 루비컨프라는 점에서 아주 상징적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자면 원래는 레일즈 개발자들을 위한 레일즈 컴프랑 루비 언어 전반을 다루는 루비컨프가 따로 열렸거든요. 맞아요. 늘 따로 열렸었죠. 네. 그런데 2025년에 주최 측인 루비 센트럴에서 이 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게 마지막 레일즈 컴프였다는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2025년에는 루비컨프를 아예 건너뛰었고요. 그래서 2026년에 비로소 루비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플래그십 행사로 재탄생하는 거죠. 이제 레일즈는 독립 컨퍼런스가 아니라 루비컨프 안에 가장 중요한 트랙 중 하나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커뮤니티의 힘을 한데 모은다는 건 좋은데 혹시 일각에서는 레일즈만의 정체성이나 고유한 색깔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없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반응은 꽤 긍정적인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이건 루비라는 덧은 우산 아래 레일즈를 포함한 모든 생태계가 함께 나아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레일즈가 루비 생태계의 전부가 아니면서 동시에 루비 없이는 레일즈도 없다는 어떤 상호 존중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봐요.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더 넓게 확장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커뮤니티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아주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현재 루비의 능력을 그야말로 숫자로 증명한 엄청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쇼피파이의 2025년 블랙 프라이데이 성능 신기록입니다. CEO인 토비 루트케가 공유한 수치들인데 저는 이거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총 거래액이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고 전년 대비 25%가 늘었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트래픽이거든요. 엣지에서는 초당 최대 4억 8,900만 요청을 처리했고요. 앱 서버는 분당 최대 1억 1,700만 요청을 소화했답니다. 초당 4억 8,900만 요청이요. 와, 제 개인 서버는 1분에 10개만 들어와도 감사하다고 절을 할 텐데.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맞아요. 그 숫자들 이면에 담긴 의미를 봐야 해요. 오랫동안 루비와 레일즈를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었잖아요. 작은 팀이나 스타트업이 프로토타입 만들 때나 쓰는 도구다. 이런 오해요. 맞아요. 그런 편견이 있었죠. 쇼피파이의 이 기록은 그 편견을 데이터로 그냥 완전히 박살내는 강력한 증거예요.
쇼피파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이 성과는 루비 생태계 전체의 기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레퍼런스인 거죠. 이 정도면 뭐 루비와 레일즈가 초거대 규모의 분산 인프라를 운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확장성이 여기서 기술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쇼피파이 같은 거대한 스케일도 대단하지만 결국 우리 개발자들한테 매일 와닿는 건 이런 작은 도구의 변화 아닐까요? 마침 푸마 웹서버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네이티브 쿠팩이 공유한 소식이죠. 푸마 다음 버전부터 설정 파일에서 워커스.오토 설정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는 웹 컨커런시 오토라는 환경 변수를 따로 설정해줘야 했잖아요. 저도 도커 파일이나 배포 스크립트에 항상 저 한 줄을 놓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푸마.rb 설정 파일에 워커즈 오토라고 쓰면 끝난다는 거죠. 맞아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개발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꽤 큽니다. 일단 설정이 극적으로 단순해지죠. CPU 코어 수가 몇 개인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최적의 병렬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이티브 버커팩 말로는 90% 이상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는 이게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도커 컴포지터 YML 파일 같은 곳에 웹 컨커런시 환경 변수를 따로 설정하던 관행이 사라지겠네요. 개발팀의 설정 파일이 훨씬 깔끔해지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특히 쿠버네티스나 헤로쿠처럼 컨테이너에 할당된 리소스가 유동적인 환경에서 정말 유용해요. 리소스에 맞춰서 자동으로 워커 수를 조절해주니 개발자는 신경 쓸 게 하나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냥 잘 작동하는 좋은 개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데요. 다음은 레일즈 코어에 대한 이야기네요. 액티브 서포트 인스트루멘테이션 API의 문서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에요. 이 API가 성능 측정이나 로깅, 매트릭 수집 같은 관찰 가능성, 그러니까 observability의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제대로 된 문서가 없어서 좀 아는 사람만 아는 기능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한 기능의 문서화가 이제야 이루어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프레임워크가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봅니다. 초기에는 기능 구현 자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프레임워크의 내부 동작 원리를 더 많은 개발자가 쉽게 이해하고 또 깊이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레일즈 내부 구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직접 뜯어보고 기억까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아주 좋은 기회죠. 이 API를 써본 경험이 있다면 문서 개선에 직접 기여할 수 있고요. 설령 처음 보는 기능이라 해도 커뮤니티의 리뷰 과정을 함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레일즈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울 수 있는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거예요. 레일즈 업그레이드. 이거 정말 큰 맘 먹고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잼 호환성부터 디프리케이티드 된 API까지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는데 이걸 AI가 도와준다는 흥미로운 도구가 나왔더라고요. 마리오 알베르토 차베스가 공개한 레일즈 업그레이드 스킬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클로드 AI를 이용해서 레일즈 프로젝트의 잼 파일이나 설정 파일을 싹 분석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레일즈 6에서 7로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고 어떤 잼이 호환이 안 되는지 같은 걸 자동으로 찾아준다고 하니 정말 솔깃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가 그냥 간다는 그 지점을 AI가 정확히 파고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코드를 고쳐주는 걸 넘어서 개발자가 가장 지루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되찾아준다는데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라는 그 고된 작업을 자동화해서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AI를 아주 현명하게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기술 자체를 넘어서 루비 커뮤니티의 생각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넘어가 볼게요. SF 루비 2025 컨퍼런스 후기가 올라왔는데 에드리안 마린의 글을 보니 400명 이상이 참여해서 분위기가 아주 활기찼다고 해요. 여기서 나온 핵심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루비와 레일즈는 더 이상 혼자 쓰기 좋은 도구가 아니라 대규모 팀에 적합한 Thousand People Framework, 즉 1000명이 함께 쓰는 프레임워크라는 주장이요. 이 Thousand People Framework라는 표현이 앞서 다뤘던 쇼피파이 사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맞아요. 쇼피파이 얘기 딱 듣고 나니 저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그쵸.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실제 성공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도 차임, 인터컴, 플래넷스케일 같은 유명 기업들이 여전히 루비를 핵심 기술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루비의 지속 가능성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커뮤니티의 철학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발표 내용도 있네요. 사라리마가 타이니 루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불리언스를 통해 본 루비의 객체지향 철학입니다. 루비에서는 false랑 nil, 딱 이 두 가지만 거짓, false이고 나머지는 전부 참, truth로 취급되잖아요. 네, 루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이 발표는 그게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루비의 행동 중심 객체 설계 철학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해요. 객체의 타입을 일일이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객체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방식 말이에요. 맞아요. 이 발표가 중요한 이유는 루비의 핵심 철학인 다형성, 그러니까 폴리몰피즘과 객체의 책임 분리를 아주 직관적인 예시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발표에서 코드 안티 패턴들도 짚었다고 하던데 슛건 서저리나 프리미티브 옵세션 같은 것들이요. 잠깐만요. 숏건 서저리나 프리미티브 옵세션. 용어가 좀 생소한데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지적이에요. 숏건 서저리는 하나의 기능을 바꾸려고 코드의 여러 군데를 산탄총 맞은 것처럼 다 수정해라는 상황을 말하고요. 프리미티브 옵세션은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원시 타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 코드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경우를 뜻해요. 둘 다 객체 설계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라리마의 발표는 단순히 코드를 이렇게 짜세요가 아니라 루비답게 생각하고 설계하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줬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술을 넘어 철학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봅니다. 이번엔 정말 흥미로운 개인 경험담이에요. 2년 동안 파이썬으로 AI 프로젝트를 하다가 다시 루비로 돌아온 한 개발자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생산성과 제어력, 그리고 익숙함이었대요. AI 하면 보통 파이썬을 떠올리는데 다시 루비로 돌아왔다는 게 흥미롭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수많은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너무 마법 같은 도구를 쓰다 보면 비슷한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공감되네요. 그래서 루비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죠? 루비에서는 루비LM이라는 잼을 통해서 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다양한 AI 모델들을 하나의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다룰 수 있었고요. 레일스 통합이나 액티브 잡을 이용한 비동기 처리, 테스트, 로깅까지 모두 자신이 원래 잘 알던 익숙한 패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개발자가 내린 결론이 핵심을 찌르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모델 학습이 아니라 제품 구축이다. 바로 그 문장이에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경험담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AI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AI 모델을 직접 훈련시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결국 중요한 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능력이고 루비가 여전히 이 부분에서 강력한 생산성과 제어력을 제공하는 훌륭한 도구라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거죠. 방금 전 AI 덕분에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네요.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다시 네이트 버코펙의 조언인데 LLM이 생성한 코드를 무조건 검증하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시의적절한 지적이죠. 그의 메시지가 아주 단호해요. 직접 인용해보면 LLM이 만들어낸 결과를 무조건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믿지 말고 항상 확인하세요. 라고요. 이 조언은 특히 루비처럼 동적인 특성과 메타 프로그래밍 요소가 많은 언어에서는 몇 배는 더 중요합니다. LLM은 문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작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버그를 포함한 코드를 생성할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앞서 얘기한 레일스 업그레이드 스킬 같은 도구도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 다 확인해야 한다는 거네요. 물론이죠. 이건 AI와 협업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거예요. AI는 유용한 조수일 뿐 최종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것. 레일스 업그레이드 스킬처럼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로 적극 활용하되 그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고 반드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루비 커뮤니티는 루비컴프 통합이라는 큰 결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슈피파이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강력함을 증명했어요.
동시에 푸마 업데이트, 문서화 노력, AI 도구의 등장처럼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진화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루비가 그저 오래된 언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확장하고 발전하며 깊은 철학을 가진 채 살아 숨쉬는 생태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는 AI를 활용해 업그레이드를 돕는 편리한 도구도 있었고 AI가 만든 코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리고 AI 중심의 파이썬 생태계에서 제품 구축의 제어력을 찾아 루비로 돌아온 개발자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겨요. 당신의 프로젝트에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편리한 마법과 당신이 직접 통제하고 이해해야 하는 본질적인 제어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 시대의 개발자로서 이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곱씹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